미군이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에서 한국군 교리 없이는 작전 자체를 포기할 뻔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6일 새벽 2시 남미 대륙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이상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한 이 작전은 겉으로는 마약 카르텔 소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마두로 독재 정권을 갈아엎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정권 교체 프로젝트였습니다. 티우나 요새와 프란시스코 대 미란다 공군기지가 불타올랐고 카라카스 남부는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반전이 터집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그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미합 중국 군대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하나 제대로 못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카라카스라는 도시 구조 자체가 미군한테는 완벽한 악몽이었거든요. 병영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군수공장 안에 민간 공장이 뒤섞여 있고 통신시설과 전력망이 군사용 민간용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군이 만약 이라크 전쟁 때처럼 대규모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간 베네수엘라 군대는 박살내겠지만 도시 전체가 지옥불 속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히 미국이 다 떠안아야 하죠. CNN의 국방 전문 기자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카라카스는 바그다드도 아니고 카불도 아니다.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통제해야 하는데 미군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 소름 돋지 않나요? 세계 최강 군대가 경험 부족으로 당황하고 있다니 말이죠.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초기 작전 계획에는 150개가 넘는 군사시설을 타격 목표로 설정해놨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이 목표들 대부분이 민간 시설과 불과 몇십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병원 옆에 사령부가 있고 학교 지하에 무기고가 있고 주택가 한복판에 레이더, 기지가 박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군 지휘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다 부숴버리면 군사적으로는 이기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국제 여론이 들끓을 테고 전후 재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테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선택한 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한국군 교리였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난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개발해온 도시전 작전 개념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군대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2,500만 명이 사는 서울이 있고 북한은 그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수천 문씩 배치해놨죠. 만약 전면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과 수도권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겨도 지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군을 완벽하게 격퇴시켜도 서울이 폐허가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개발한 게 바로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 자체를 재정의하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미군식 사고방식은 이래요. 적 진지를 발견했다? 그럼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적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자. 반면 한국군식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적 진지를 발견했다? 그럼 지휘통제 시설과 탄약고만 정밀 타격해서 전투력을 상실시키되 주변 인프라는 최대한 보존하자.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의 도시전 개념은 민간 피해를 정치적 부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전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본다. 이는 전쟁의 목적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군은 민간인 피해를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로 보지만 한국군은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건 작전 실패로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무력화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미군 방식이라면 그 진지 전체를 대규모 공습으로 날려버리겠죠. 하지만 한국군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정밀 정찰로 그 진지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지휘소가 어디 있는지, 탄약고가 어디 있는지, 통신 장비가 어디 배치됐는지 다 확인하죠. 그리고 그 핵심 요소들만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정밀 미사일로 타격합니다. 결과는 진지의 전투력은 완전히 상실되지만 진지 자체는 80% 이상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땅에서 다시 살아야 하거든요.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결국 한민족이고, 통일 이유를 생각하면 북한 땅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미군이나 다른 나라 군대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시각이에요. 미군은 이라크를 박살내고 나서 재건 비용으로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한국군은 애초에 파괴를 최소화해서 재건 비용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런 개념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바로 킬체인과 KMPR 같은 작전 시스템입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MPR은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해서 전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개념이죠. 이 두 시스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정밀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작위로 폭탄을 퍼붓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곳만 타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학이 그대로 녹아든 무기 체계가 바로 천궁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천궁은 한국형 방공 미사일인데 이게 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32억 달러어치를, 이라크가 28억 달러어치를 구매했을까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 아니에요. 천궁의 진짜 가치는 도시를 지키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방공 시스템과 비교해 볼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특화됐습니다. 엄청난 성능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수백만 달러씩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적이 몇만 달러짜리 드론을 수백 대 날려보내면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하마스의 로켓 포화 공격 때 아이언돔이 수백 발을 요격했지만 일부는 뚫렸죠. 왜냐면 너무 많이 날아왔거든요. 반면 한국의 천궁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됐습니다. 넓은 지역 전체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핵심 거점만 집중적으로 방어하되 요격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미친 부분은 이겁니다. 천궁은 요격 실패 시 파편이 어디로 떨어질지까지 계산해서 설계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령 미사일을 못 맞춰도 그 파편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피해서 떨어지도록 요격 각도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디테일을 가진 방공 시스템이 세계에 또 있나요? 없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도시전에 최적화돼 있다. 요격 실패 시 파편이 떨어지는 범위까지 계산해 설계됐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인지 아세요? 미사일을 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미사일이 실패했을 때의 2차 피해까지 고려한다는 건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볼까요? 미군은 카라카스 공습 이후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초기 공습은 성공했어요. 주요 군사시설이 파괴됐고 베네수엘라 군의 방공망은 무력화됐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도시를 점령하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데 베네수엘라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상당량의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베네수엘라군의 보복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존 미군의 방공 자산으로는 답이 안 나왔어요. 패트리어트로 몇만 달러짜리 드론을 요격한다?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드로 적어도 순항미사일을 막는다? 그건 사드의 용도가 아닙니다. 미군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천궁 II 시스템과 개발 중인 LSAM을 긴급 도입하기로 한 거죠. 실제로 미군은 카라카스 외곽 핵심 거점에 천궁 II와 유사한 중거리 요격 체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미군 전진기지 주변에는 근접 방어용 천궁 시스템을 설치했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작전 개시 72시간 동안 베네수엘라군이 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95%를 넘었어요. 이라크 전쟁 때 패트리어트가 60에 70% 요격률로 고전했던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더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은 단순히 한국 무기만 사용한 게 아니라 한국군의 타격 방식 자체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베네수엘라 군 사령부 건물을 폭격할 때 건물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신망과 전력 공급만 차단해서 지휘 기능을 마비시켰죠. 연료 저장고도 전부 파괴하지 않고 일부만 타격해서 보급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한국군이 북한 목표를 타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작전 개시 72시간 동안 카라카스에서 보고된 민간인 사망자는 20명 미만이었어요. 이라크 전쟁 초기 바그다드 공습 때 수백 명이 죽었던 것과 비교하면 기적 같은 수치입니다. 미군 장성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전쟁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한국군이 70년간 준비해온 도시전 노하우가 실전에서 검증되는 순간이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한국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교리, 무기 체계, 훈련 방식 전부 미군에서 배워온 거였죠. 그런데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군이 한국군에게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작전 개념을 연구하고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의 타격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 밀집 도시 바로 앞에 적대국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도시를 지키는 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의 안보 환경이 특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못한 기술들이 개발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본토가 공격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천연 방벽이죠. 유럽 국가들도 비슷해요. 러시아나 중국도 수도가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근데 한국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고작 40km입니다.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수도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도시를 지키면서 싸우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적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마음껏 폭탄을 퍼부을 수 있는데 한국은 서울 보호하느라 손발이 묶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한 거예요. 20세기 전쟁은 대부분 시골이나 사막에서 벌어졌습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베트남 전쟁 때 정글전, 걸프전 때 사막 전투 이런 식이었죠. 근데 21세기 전쟁은 완전히 달라요. 이라크 전쟁의 바그다드 시가전, 시리아 내전의 알레포 공방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리우폴 전투, 전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국가의 핵심 기능이 전부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청사, 통신시설, 전력망, 교통허브, 금융시스템, 방송국이 모든 게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적군을 섬멸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적 도시의 핵심 기능을 장악하는 게 목표가 됐죠. 근데 문제는 도시를 파괴하면 장악할 게 없다는 겁니다. 폐허가 된 도시는 전략적 가치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 한국군의 도시전 개념이 빛을 발합니다. 한국군은 처음부터 도시를 지키면서 싸우는 방법을 연구했거든요. 적의 전투력은 무력화시키되 도시 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는 거죠. 이게 21세기 전쟁에 딱 맞는 개념이 된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K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폴란드 영토에서 싸워야 해요. 폴란드 도시들을 지키면서 러시아군을 막아야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무식하게 화력만 강한 전차가 아니라 정밀하게 목표만 타격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K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설계됐어요. K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 중에도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고 야간에도 열영상 장비로 적을 식별할 수 있죠. 하지만 K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는 능력이에요. K는 필요한 만큼만 쏩니다. 적 전차를 파괴하는데 포탄 한 발이면 충분하면 한 발만 쏘는 거죠. 미군 전차처럼 확실하게 죽이려고 여러 발 퍼붓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도시 전투에서는 탄약 하나하나가 민간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사격은 유탄 위험을 높이고 건물 붕괴 가능성을 키우고 민간인 사상자를 늘립니다. K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LSAM이라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이죠. LSAM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완성되면 한국은 사드 없이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LSAM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어요. LSAM은 천궁처럼 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요격 고도, 요격 각도, 파편 낙하 범위 모든 게 민간인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완전한 도시, 방어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고도는 천궁 II로 막고, 중고도는 천궁으로 막고, 고고도는 LSAM으로 막는 완벽한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들이 전부 도시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인지 해외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도시전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동맹 자산이다. 단순히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가 파괴를 줄이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미군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쟁 방식 제공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기업들이 미국 국방부와 직접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방산 기술이 이제 미군의 전략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II를 32억 달러어치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요구했어요. 사우디는 이란의 드론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천궁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사우디가 도입한 천궁 시스템은 이란제 드론 공격을 90% 이상 요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라크도 28억 달러를 들여 천궁을 구매했죠. 이라크는 ISIS 잔당과 각종 무장 세력의 로켓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천궁이 이걸 막아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궁은 바그다드, 그린존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폴란드의 K 전차 구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폴란드는 180대가 넘는 K 전차를 도입했는데 이건 단순히 러시아 전차를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폴란드는 만약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 자국 영토를 지켜야 하는데 이때 폴란드 도시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K가 바로 그런 용도에 최적화된 전차인 거죠. 호주도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호주 북부 도시들을 방어해야 해요. K9는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나서 민간 지역 근처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패턴이 보이시죠?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시를 지키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21세기 전쟁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도시를 파괴하면 이겨도 징계되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 무기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수출액을 보면 2020년까지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14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4년 만에 7배 가까이 폭증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전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형적인 도시전이었어요. 키이우 공방전, 마리우폴 포위전, 바흐무트 전투 전부 도시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으로 도시를 폐허로 만들자 국제사회가 경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형 무기의 가치가 재조명된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K 전차와 K9 자주포, 천궁 시스템으로 무장했다면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훨씬 효과적으로 막으면서도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K 전차와 천궁 시스템 도입을 타진했다가 러시아의 압박 때문에 무산됐죠. 그만큼 한국 무기의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도시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대만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 타이베이 시가전이 벌어질 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충돌이 격화되면 카슈미르 도시들이 전장이 될 거예요. 이란과 사우디 간 대리전이 확전되면 중동 도시들이 불바다가 되겠죠. 모든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똑같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70년간 이 문제만 고민해 왔거든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서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한국 안보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다층 방공 시스템, 도시전 특화 전차, 민간 피해 최소화 교리. 이 모든 게 서울 사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들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미국 앤드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21세기 전쟁의 핵심은 정밀성과 절제다. 과거처럼 대규모 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승리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다. 소름 돋지 않나요? 베네수엘라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미군이 카라카스에서 한국식 작전 개념을 적용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화됐고 도시 인프라 피해도 제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국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어요. CNN, BBC, 알자지라 같은 주요 언론들이 미군의 정밀 작전을 칭찬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다면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유엔에서 비난 결의안이 나오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반미 정서로 뭉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식 정밀 작전으로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미래 전쟁의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군으로부터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전쟁하는 방법 자체를 배웠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발언인지 아시겠죠?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에게 전쟁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